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만든 감독 문창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식사 설레지는데 저녁 이렇게까지 뱃속을 가슴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게 될 배우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앉아서 그럼 말씀을 나누실까요? 저 혹시 괜찮으실까면 테이블 좀 뒤로 해도 될까요? 안 보여요? 저기 제가 중간에서 네. 보고 있었는데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류성현 배우님의 감상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화 제가 오늘 세 번째 보는 영화인데요. 네.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극장이나 어떤 사운드가 또 마침 추운 바람을 계속 틀어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 극장에서요? 네, 같이 산행하는 음. 느낌이었어요. 4DX 이런 거 네, 나오죠? 네. 오늘 4D 느낌 왔어요. 감독님은 GV를 이제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관객들의 반응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어떤 말들이 인상에 남는지. 우선은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좀 감정을 다 추스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울다가 웃는다는 게 있죠. 그리고 또그 앙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 있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때, 그때 아무래도 바로 가까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같이 웃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고개 끄덕이고 할 때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저한테는 기쁜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저도 한 2번 봤는데요.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멈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벅찬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감독님께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여쭤보고, 유상현 배우님도 궁금한 점 굉장히 많이 적어오신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과의 인연의 시작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 한 20여 년 전부터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였습니다. 동양의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중국과 그리고 인도, 라다크 이렇게 다니고 있었죠. 2000년도에.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라다크에서 우르게안 스승님을 의학 다큐로 촬영하게 됐어요. 그때 우르게안 스승님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5살 그 꼬마가 한띠였죠. 되게 평범한 여자생이고 눈만 동글동글해서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영화에서 5살 때로 나왔던 장면들이 그때 촬영하신 촬영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당연히 우르게안 스승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촬영이었고요. 그런데 촬영 한 중반쯤 갔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같이 지낼까 궁금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 표정들이. 그게 궁금해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 림포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럼 이제 이 다큐를 찍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는 림포체 암투에 대한 신기함, 이런 부분을 더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헌신적인 우리한 스승을 또 중심에 두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었고 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제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은 그 첫 번째 그 두 사람의 미소, 관계 이게 끝까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되게 오랫동안 가까이 있지 않으면 사실 다큐, 특히 사람에 대한 어떤 다큐를 찍을 때 굉장히 저런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그런 게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인터넷으로 또 찾아본 결과 거의 8년 동안 거의 첫 딸이 태어나는 날에도 티벳에 있어가지고 근데 가족들한테는 좀 약간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 정도로 약간 그 티벳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 의학 이야기에서 사람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뭐 특별히 또 다른 오히려 진짜로 찾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티베트 캄에 데려가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은 안 드신 건지. 저는 우선 출연자들에게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같이 원하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뭐 티베트캄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런 몫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카메라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또 낯선 저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되긴 했지만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분들 삶을 때로는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게 놀기도 했지만,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그리고 화면에서 궁금했던 거, 이렇게 스승님이 나무 빼다가 넘어지고 이럴 때 컷이 끊기는데, 그럴 때 혹시 도와주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친구가 되셨으니까. 그 사운드를 잘 들어보면 넘어지셨을 때 어유유 하는 옆에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그 현장에 항상 3명이 있어요. 저랑 또 전진 감독이랑 그리고 또 현지 라다크 코디네이터 통역을 해주시는 그 3명이 있는데, 그 훈련이 돼 있는 저나 그 전진 감독은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안 내는데 그때 이제 코디네이터가 어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마치 또 일어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왜 불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이 속으로 갈등을 했었어요. 짧은 이걸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고, 옆에 다른 서브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전진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 무서웠나 봐요. 그게 계속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좀 그랬었는데, 근데 천만다행으로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일단 카메라는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앙뚜에 좀 급해지기도 하고 난감한 그런 표정들을 잘 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스승이 없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하는, 남들은 다 하는 거지만 난로의 불조차도 다 스승이 피워줬던 걸 이제 홀로서기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인데 그거를 끊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암자 한 반쯤 탈 때까지는 계속 한번 찍어보자 이 안에서 그리고 나서 한번 끄든지 뭐 벽돌을 나르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옆에 물이 있어서 껐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다큐가 좋았던 이유가 굉장히 완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솔직히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림포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잠시 접어두시고 종교적인 색채도 누르시고 진짜 이렇게 두 사람만의 관계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8년 동안 찍으신 분량이 800시간 분량이래요. 근데 지금 1시간 30여 분 되는 영화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집본이 있었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 철저하게 싸움이었어요. 저와의 싸움이었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동료분들도 계셨고 또 외국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전부 다 하나하나 같이 다 귀담아 듣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좀 비난 섞인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더 재밌게 살리지 못했는지, 또는 굉장히 유니크한, 외국 입장에서는 이 림포체가 환생, 또 종교적인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왜 더 잘 살리지 못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게, 제가 불교적인 그렇게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처음 느꼈던 그런 갈등의 순간, 마치 처음 어떤 결심에 제가 흔들렸는지를 되돌아보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이 두 분이 보여주시는 모습, 대화 이런 것들이 불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아니면 그냥 사람의 관계이든 다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어쩌면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흔들렸으니까 그 관객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지금 티베트 그 망명 정부가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중국에서 지금 그 무슨 지구라고 하잖아요. 그 티베트, 아무튼 그 중국 땅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 자치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미디어나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TV로도 방송이 되고 외국 영화제도 계속 가고 한국에서 또 상영을 하게 됐는데, 중국이나 뭐 인도에서 어떤 뭔가 제재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런 제재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요. 단지 제가 중간에 뭐 해외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중국 쪽 티벳에서 오신 감독님의 어떤 작품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전히 티벳 감독님은 티벳 안에서 티벳 사람을 찍는 것마저도 중국 공안들에게 끊임없이 감시와 관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티벳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을 촬영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었고, 또 하나 다른 소식을 접한 것은 이 림포체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중국에는 어떤 감독이 중국의 림포체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림포체는 어떻게 해서 림포체가 되냐라는 질문에 그 감독 이야기가 쌍둥이 림포체인데 중국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중국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림포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림포체라는 존재는 많은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러러 떠나들고 모시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준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놀랐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중국 관객은 시애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냐. 그래서 여기에 사실 최대한 그런 이야기를 빼려고 무서워서 뺀 건 아니고, 작은 티벳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라다크에 사는 한 소년과 노승에게 나비 효과처럼 삶을 바꿔놓는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게, 앙뚜아 우르간이 이 영화를 봤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조만간에 볼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영화 뭐 말씀하셨다시피 편집은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촬영 갔다 오면 또 편집을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정을 떠나기 전 상황이 있잖아요. 전 상황까지 한 1시간 분량으로 편집된 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 스마트폰에 그 영상이 있었었고,
여정 중간중간에 잠자기 전이나 또는 쉴 때 제 스마트폰을 달라고 해서 문, give me phone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우리견 스승이 넘어지는 모습에 앙뚜는 그렇게 호흡절도를 하고요. 남한으로 말씀하시니. 그리고 왜 앙뚜가 썰매 타고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견 스승님 그것도 호흡절도를 하셨어요. 무슨 사연인지 많이 보셨죠? 그 두 사람은 그냥 눈에서 서로 꿀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좀 그렇죠. 저는 이 앙뚜라는 인물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림포체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몸집은 어린아이가 가끔 하는 말들이 저를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거든요.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좋은 림포체가 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럴 땐 굉장히 어른 같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신 앙뚜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첨떡하게 개구쟁이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표정이 다양해요. 그 개구쟁이 표정이나 인상 쓸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똑똑하고 빨리 깨우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터뷰 시기에 저는 정말 불안할 만큼 앙뚜가 걱정스러웠어요. 모든 것을 다 부정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림포체가 된 것조차도 원망하는 시기였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얘기도 없고 귀엽다는 얘기도 없고 잘 살았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갈등이 심했고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 돌발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뭐 저도 물론 어려운 면은 같이 맞닥뜨려졌지만 근데 또 눈싸움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금방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요. 라다크 팀과 한국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눈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해발 3,500m에서 눈을 던지고 축구공을 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져야만이 한국 팀이 져야지만이 그날 촬영이 잘 될 수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촬영 상황은 참 좋아지는데 힘이 없어서 못 찍겠어요 정말. 그 고산병 속에서 찍는 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정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튼 우리견 스승에게 하지 않았던 속내를 저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견 스승님도 앙뚜 없을 때 속내를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뭐 림포체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촬영팀의 존재가 그들을 더 그렇게 혹시 보이게 했으면 어떡하나라던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힘든 거는 동시에 몰아오더라고요. 나눠서 오면 좀 잘 버틸 텐데 앙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정신적 갈등과 때로 빗뚫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위에 뭐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랬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작비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송 일도 한동안 꽤 오랫동안 못했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코디네이터가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견 스승을 당해서 한국 사람인 촬영팀에게 어린 림포체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얘기가 우리견 스승에까지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코디네이터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겹쳤을 때 이제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근데 저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 심지어 출연자들까지 어려운데 도움 못된 감정이라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밥 먹게 술 좀 마시고 암자를 찾아갔었어요. 암자문까지 가서는 차마 암자 안까지 못 들어가고 그때 메롯바위에서 밤에 누워서 한참 울었죠. 그 메롯바위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별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별이 좀 신선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또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별 얘기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인도에 갔을 때 야경 불빛을 보고 막 좋아하는 그 창가에 있는 장면이 저는 어느 판타지 성장 무슨 동화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강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류세정 씨께서는 여러 번 영화를 보셨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으셨는지. 매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다크라는 되게 작은 마을에 뭔가 카메라로 계속 가짜 림포체라고 저 오해를 살 만한 상황까지 된 그 둘을 찍고 있는데 진짜 되게 이들은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따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의사 선생님으로도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뭔가 제작진이 지금 약간 그걸 좀 주는 건가? 출연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주는 건지 리포치한테 뭔가 공물을 바치는 건지 괜히 갑자기 그 부분이 저도 그 리포체가 되게 짜증내고 그 사춘기 같이 올 때 밖에서 막 불을 막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거에 한 몇 배는 되겠다. 진짜 얼마나 그 스님이고 전 세계 큰 스님이었다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도 지금 현생에 이 너무 분노 같은 것들이 엄청 쌓였던 부분이 되게 영화로 봤을 때 오늘따라 저한테 되게 특출나게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전달되었다고 할까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서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웃음? 서로의 어떤 관계인데 그거는 굉장히 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진짜 그 현실에 너무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돌멩이를 내려치는 그 장면이 저는 오늘따라 되게 인상 깊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했던 게 아무리 림포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잔혹한 현실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림푸체가 그런 이야기까지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르겐 스승이 제일 처음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르겐 스승은 앙뚜에 대한 이야기와 앙뚜를 데리고 다른 림포체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 마을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로 그냥 좀 더 재미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덕채는 나한테도 이제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런 곳에다 나를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겠다. 덕채는 전생에 안 되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때는 저 역시 참 답답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주시는 이야기도 없고 하지만 단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힘든 순간은 우르겐 스승이 헤쳐나가는 우르겐 스승으로서 끊임없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림포체를 모시기에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맸거든요.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품에서 떠나보내는 건데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힘들었던 과정, 학교가 힘들었던 과정. 하지만 두 사람이 어느새
서로한테 유일하게 기대면서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극복해 나가고 참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앙뚜의 성장을 저는 지켜봤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 라다크를 벗어나서 인도 남부에 갔을 때 그 위험한 지역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낯선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서움도 있었죠. 겁쟁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해올 때, 인도 아이들이 국어를 해올 때 주머니에 있던 사탕, 동전 전부 다 보일 때마다 다 꺼내서 줬어요. 심지어 바쁘게 걸어갈 때는 걸어가면서도 따로 다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림포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림포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해야 되는 역할은 적어도 저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런 것을 자기의 정체성 혼란마저도 겪었던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은 틀림없이 우르겐 스승의 사랑이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5살 때 앙뚜의 몸에 등에 옴이라고 글자가 계속 서서히 나타났대요. 그 엄마 얘기로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태어날 때도 탯줄을 되게 영주처럼 감고 나왔던 애인데 등에 보니까 티베더로 오음이라고 그 옴마니 반배움의 오음자가 계속 생겨서 되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절로 데려갔다고 사원으로 데려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림포체한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알고 사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엄마들이 사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림포체가 그런 사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나 아팠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앙뚜는 빨간색 옷이나 노란색 옷을 입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옷을 입히기 시작했고 그 옷은 곧 승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게 됐던 거고요. 그 림포체에 대한 사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림포체인 거는 6살 때까지는 몰랐죠. 우르겐 스승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마을의 의사로 키우게 되었던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여러 명의 그 마을에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테스트를 하죠. 전생에 썼던 물건이나 전생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 제자를 알아보는지 알아보지 못하는지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렇게 되는데 앙뚜는 좀 달랐던 게 앙뚜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전생에 대한 기억을 티베트 캄가와에 대한 그리고 그 앞에 대한 호수에 대한 거 비군이 본인이 쓰던 찻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우르겐 스님이 여러 림포체 티벳에서 건너온 라다크로 건너온 여러 림포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검증하기 시작했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선착순 5분께는 선물이 있어요. 이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책으로도 있는데요. 그 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책이에요. 네. 이것도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저기 계신가? 예, 잘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저들이 여행을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라다크하고 티베트하고는 바로 동쪽으로 가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가라나시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앞으로 그 후속편을 찍으실 계획이 있는지 그 앙뚜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그 스승님도 돌아가실 텐데 그 과정을 다시 보여주실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라다크 지역에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은 캄에서 많이 멀죠. 그리고 두 분은 어차피 캄 지역이 어린 앙뚜 림포체의 전생이었기 때문에 캄 쪽을 보고 싶어 했고, 하지만 바라나시와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보드가야라든지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런 내용들을 촬영을 했지만 다 담지는 못했죠. 그랬던 의미에는 무르기안 스승의 뜻이 있었어요. 불교 성지가 됐던 인도 남쪽의 여러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앙뚜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알아야 세상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들을 연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라나시도 가게 되고 겐지즈강과 보드가야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 라춤이라는 국경마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후속 촬영에 대해서는 우선은 당분간은 좀 촬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앙뚜의 그 공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뚜와 헤어지면서 약속했던 것이 이후에 우리 다시 만날 때는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촬영을 하자. 그리고 제발 축구와 눈싸움 없이도 좀 인터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었고요. 그런 얘기는 가끔씩 저희 공동 감독님 전진하고 그런 얘기는 가끔씩 했습니다. 어쩌면 무르기안 선생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다시 환생하실지도 모르겠다. 어디에 환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마 앙뚜가 무르기안 스승을 찾아서 헤매이고 다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여정도 또 하나의 파트 2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어떻게 됐든 여하튼 또 성장 과정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쪽에 계신 분 먼저 받고 저쪽으로 갈게요. 저기 뒤쪽에.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티벳 산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죄송한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티벳 산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었던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때 현장에서 느낌을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정말 티벳까지 들렸나요? 저로서는 사실 좀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저는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 산을 오를 때. 너무 힘든 산이었지만 안개는 굉장히 빨리 생기기도 하고 금방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높은 산에서는. 그래서 저는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보라도 곧 그칠 줄 알았고, 저는 멋진 티베트 캄의 사진을 많이 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 쪽빛 하늘과 그 캄의 땅을 두려움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앙뚜와 우리는 그 한 발만 내딛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멋지게 드론으로 촬영하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했었어요, 감독으로서. 하지만 날씨는 굉장히 혹독했고요. 추웠고 눈보라, 카메라의 배터리도 거의 다 얼어버렸고 드론은 뜨지도 않았어요. 동상에 걸려있던 제 손가락은 점점 마비가 되어 가고 있었었고, 근데 그 앙뚜가 꺼내 부른 그 나팔, 소라나팔 소리가 제 정신을 들게 했어요. 제가 못 찍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리던 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시는 저에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오래전부터 보았던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 모든 것이 깨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앙뚜의 나팔 소리, 그 호흡이 길어야만 될 수 있고 그 울음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 그 소리대로 또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팔 소리가 제 정신을 벌떡 차리게 했어요. 그곳에서 간절함, 애절함,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 그 소리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르겐 스님은 아마도 칸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못 들었을 것 같고 티베트 캄 지역에 있는 앙뚜의 사원은 거의 90% 이상은 사라지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캄 지역에 있는 더구나 그 가와 마을 지역의 사원은 가장 먼저 붕괴되기 시작했던 중국에서 붕괴되고 폐쇄되기 시작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예. 네. 아까 저쪽에 높이 손 드셨던 분.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관람하러 온 건데 그 첫 번째 관람하고 오늘 다시 오게 된 거는 사실은 감독님이 좀 궁금해져서 거든요. 그 8, 9년을 이제 옆에서 아주 긴 호흡으로 이제 하는 게 어떤 힘이 들었을까? 단지 직업적인 그 사람의 소명 의식일까? 중간에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위기도 굉장히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으셨을 거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긴 세월을 이제 하셨던 게 어떤 힘이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각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렇게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울림들을 저희들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이제 감독님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분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혹시 감독님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어떤 레슨이 있었거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그 첫 번째 어떻게 표현을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을 저 스스로 포기를 했었거든요. 넘어지고 그리고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도 못 넘어가나? 이런 것도 못 참아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8년을 갈 줄도 몰랐고요.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스스로에게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어떤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다큐멘터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에 있는 작은 이야기가 결국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속에는 훨씬 더 껍데기가 크고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지만 훨씬 더 빛나는 게 있을 수 있다. 마치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민들레꽃이 금가 있는 오래된 시멘트 벽에서 묻어서 자라서 꽃 피우는 거 보잖아요. 그 꽃이 어쩌면 어떤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우정, 저와의 우정 그것은 굉장히 각별하고 저에게는 행운 같은 거였죠. 그것이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어쩌면 지나치는 힘이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네요. 그 촬영하는 동안 저라는 사람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편집할 때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반성도 많이 했고 근데 한 가지 딱 모든 작업을 거의 끝냈을 때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보처럼 항상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였는데 저 스스로는 몰랐던 게 있었어요. 결국은 저한테 우르기안 같은 스승님이 저한테 앙투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외롭다라고만 맨날 생각했고 네. 근데 있었어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시기도 하셨고 뒤늦게서야 이제는 좀 고맙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좀 살아야겠다 그런 그 하나를 느꼈어요. 네, 깨달았죠. 그 말씀은 저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까 또, 네, 자 뒤에 계신 분.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 스승님과 이제 악두가 티벳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을 보면서 스승님이 연세가 꽤 되어 오셨는데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설산에 오를 때도 장갑도 안 끼시고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보면서 그 영화 이제 마지막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데 이제 헤어지고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다시 그렇게 또 긴 여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셨는지 그 뒷이야기도 궁금하고 현재 건강하신지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그 우르게안 스승님 2009년도에 만났을 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주변 산을 다니시면서 많은 산을 다니시면서 설산에 있는 약초들을 직접 해서 약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마을보다 훨씬 더 오진 마을을 다 다니면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2월 달까지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요. 한 1년 사이에 그 한 8년 기간 동안 제가 봐왔던 모습보다 훨씬 더 늙으신, 노쇠하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촬영을 마치고 라다크로 돌아가셔서 그 암자에서 7개월 동안 무건수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병으로 가지고 계시던 그 위장병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코디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온 메시지는 우리는 스승님이 그 문창룡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끄떡 없으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좀 볼살도 많이 빠지고요. 귀여운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좀 약간 중학생 같은 왜 그런 티 있잖아요. 볼살 빠지고 좀 야위었지만 약간 샤프한 면도 있고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손을 이쪽에 드셨나요? 네, 안 보여가지고.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보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관객분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이제 관객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그 설레이는 사랑의 눈빛 또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애정, 가족의 우정 많은 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들을 카메라와 이 3,500m 하늘과 굉장히 가까운 산소가 희박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나눈 사랑은 과연 저의 카메라에 그리고 저의 오디오에 그 바람 소리와 그 차고 건조한 느낌들은 어떻게 그 공간들을 메우고 이 사람들의 사랑이 표현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추상적인 저의 느낌을.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니 굳이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제가 카메라 버튼을 껐을 때 훨씬 더 좋은
이야기와 모습들이 많이 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카메라 렉 버튼을 끄는 척만 하고 계속 돌리고 있었고요. 끝났습니다. 그때 주로 오케이 것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잘 표현 안 됐지만 살지 못했지만 무기한 스승과 안구가 늘상 하던 눈싸움 있잖아요. 마지막에 풀밭에서 눈이 없는 상황에서 눈싸움을 했지만 그때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의 눈싸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무기한 스승이 눈을 라다크에 그 잘 뭉쳐지지 않는 그 눈을 뭉쳐서 앙투에게 던질 때 그 왠지 살짝 던져놓는 것 같은 거를 촬영하면서는 몰랐어요. 하지만 프리뷰를 몇 번 돌려보면서 앙투의 발밑에 또는 앙투의 치마폭에 살짝 부딪히게 하고 떨어지게 그 눈이 안 부서지게 하는 눈싸움을 해본 사람은 대부분 알지만 눈을 뭉친다는 건 굉장히 손이 시리거든요. 장가 막히고. 그렇게 던져놓으면 앙투가 그거를 무기한 스승이 힘이 없어서 잘못 던졌겠니 하고 그 마치 총탄을 다시 주어서 수류탄을 다시 던지는 것처럼 있는 걸 무기한 스승에게 던지죠. 그리고 좋아하고 깔깔깔. 무기한 스승의 그런 행동을 앙투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무기한 스승만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죠.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앙투처럼 저는 아직도 기억 못하는 그런 눈덩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되짚어보고 기억한다면 좀 덜 외롭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좀 더 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소중한 분이 제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이 저를 응원했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또 관객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또 감상이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아요. 느끼는 부분들이. 유선영 배우님은 이 영화를 거듭 보셨는데 어떤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남으셨는지.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우리잖아요. 그 제목을 계속 기억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게. 어떤 인연이라는 거, 뭔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환생해서 만난다는 거. 근데 저한테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문장은 스승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되게 마음이 뭐랄까 사랑한다는 말이랑 거의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함께 해주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감흥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오랜만에 좀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이기적이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선영 배우님 말씀대로 저도 이 영화가 되게 흔한 표현이지만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또 한편의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8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다 보니 그냥 쓱 흘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인간이 자기의 삶에서 8년 동안 누군가를 지켜보고 담는다는 거는 보통 귀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인물 간의 사이는 정말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또 찍고 계신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감독님. 예, 그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쓰레기 내립장에 있는 한 소녀와 소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아파트 20층 높이의 그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는 산에서 밤에도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쓰레기 플라스틱을 주워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근데 무섭게도 누군가는 그 쓰레기산을 벗어나고 누군가는 또 다시 5살 된 갓난아이랑 또 다시 처음으로 쓰레기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과정을 보는데 주인공 여자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쓰레기산 꼭대기에도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왔었고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 저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그 자기의 꿈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리지만 어떻게 꽃 피워 나가는지 그 과정을 담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사바세계 같아요. 진짜 현재 어떤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하는 어떤 번뇌도 많고 너무 힘든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앙투와 우르기안 스승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잖아요. 둘이 있으면서 그 쓰레기상에 있는 아이들도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항상 웃고 농담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단지 그곳에서 인상 쓰고 있는 건 저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 잠깐 해주신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인도로 떠났을 때 이제 길도 험하고 낯설고 힘들어져서 감독님은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다고 해요. 감독님은. 근데 정작 두 사람은 행복하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가 이 여정이 자신들의 마지막 여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영혼처럼 느끼고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고요.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류선영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를 하실까요? 방금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홍보로 끝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일단은 감독님의 어떤 다큐멘터리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거는 역시 관객들이 없으면 관객들이 있어야지 영화가 여기까지 또 상영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주변 친구들과 함께 뭔가 약간 좀 오그라드는 말 대신 같이 영화 한 편 볼래? 약간 이런 말로 영화를 보러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다른 때 이 관객분들과의 대화 때보다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젊은 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날들 그런 날들에 좀 바쁘잖아요. 부딪히고 깨지고 또 그 다음 하루에 대해서 그럴 때 어쩌면 한참 뒤늦게 돌아보는 것보다 지금 소중한 사람 옆에서 찾는 게 두고두고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일어나면 또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가만히 되돌아보실 수 있는 본인의 의견, 본인의 앙투 한번 찾아서 고맙다고 꼭 안아주셨으면 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우르간 스승님의 말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앙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이 너무 단순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용기 내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다음 상영이 있어서 퇴장은 뒤쪽 퇴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